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 항소를 포기한 이튿날,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정 검사장이 별도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 검사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인 그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 YTN과 통화에서 1심 판결의 법리와 형량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인용됐고 양형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거라며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시정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가 정치적 개입, 즉 사건 무마를 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윗선의 부당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는 수사팀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애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라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항소 자제는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구형량 7년보다 더 높은 8년형을,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 기준에 비춰봐도 잘못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반성에 기인한 거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서는 억지 정치 공세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입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항소 포기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사법개혁 이슈와 맞물려 전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최근 민중기 특검팀에서 자택에서 로저베이비의 가방을 압수한 것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신임 대표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 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을 뿐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특검이 김 의원 측에서 김건희 씨의 고가 가방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상황과 관련해 아내가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뒤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클러치 가방을 준 건 국정 사유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클러치백을 선물한 시점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마음, 즉 윤심 쟁탈전이었는데 최종 승자는 초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김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유력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출산 지원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안철수 의원은 윤심이 아니라는 용산발 인용 보도가 나가면서 사실상 친윤 교통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당대표 선출 규정까지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에서 100% 당원 투표로 바뀌면서 김 의원은 윤심을 등에 확실히 업고 과반 득표의 성공, 집권 여당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클러치백 선물 시점이 전당대회 이후라고 하더라도 의례적 인사 이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에선 까도 나오는 김건희 비리,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 국정 사유화 게이트 등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종 특혜를 명품과 맞바꾸는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라며 김건희 씨가 당대표 선거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무엇을 도와줬냐고 캐물었습니다. 정치적 뇌물이 국민의힘의 심장부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당내 권력 구도에까지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정 사유화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는 김 의원 본인 입장으로 가름하며 당 차원의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3대 특검 수사가 정작 의혹의 본질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가방만 잔뜩 나오고 뭐가 있습니까? 큰 테마. 가장 핵심적으로 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특검 수사에 빌미를 줬다는 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 아픈 대목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명품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거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이슈 또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세를 펴며 전선을 넓힐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재판 대응 전략에 변화를 꾀하는 모습입니다. 돌연 재판에 나오고 일부 범행을 시인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초기 꼬박꼬박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안에선 변론에, 밖에선 지지자들에 집중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지난 7월 다시 구속된 뒤엔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보석 청구 기각 이후 잇따라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던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기점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다시 법정에 출석했고 이후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더는 출정 거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주요 증인을 신문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려 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설전 끝에 추가 폭로에 나섰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씨 호칭 지적, 폭탄주 언급 등은 별의 논란만 키웠습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그걸 따로 사다가 여러분들 온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달라진 건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 지난 5일 돌연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전 씨가 이미 전달 사실을 실토한 데다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둔 상황임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풀려난다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재판부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유무죄 판단이나 양정에서의 불리함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연일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몰자 구조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매몰자 가운데 2명의 위치는 파악조차 안 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3일째를 맞은 울산 화력발전소. 무너진 철제 기둥과 배관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에 휘말린 작업자 9명 가운데 초기에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작업자는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몰 지점이 확인된 작업자도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2명은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조대는 교대로 투입되며 쉴 새 없이 작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태의 구조물을 손으로 잘라내거나 치우며 수색하다 보니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진동과 흔들림에 따른 2차 붕괴 우려 때문에 중장비 투입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시경 카메라와 열화상 장비 등을 이용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지난 9월 미 이민당국에 우리 노동자 300여 명이 구금됐을 때나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피해 문제가 한창일 때 두 곳 모두 우리나라 대사는 공석이었습니다. 공관장 공석으로 인한 대응 부실 문제가 지적됐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초래된 주요 공관장의 공석 사태는 여전히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당국에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됐을 당시 주미 한국 대사는 공석이었습니다. 구금 사태가 일어난 조지아주에는 애틀란타 총영사관도 있었지만 총영사 역시 빈자리여서 워싱턴 총영사가 급히 달려가 현장 대응을 지휘했습니다. 지난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와 감금 피해 사건이 한창일 때도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는 없었습니다. 공관장 공석 사태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외 공관장 공석으로 외교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173개 공관 중 43곳이 비어 있습니다. 조지아 사태, 캄보디아 사태, 이스라엘 사태 때마다 공관장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후임자 임명도 없이 주요국 공관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임 지시가 내려가면서 무더기 공석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후임자를 정하지도 안 하고 무조건 당신 끝 그래놓고 뒤에 후임자는 지금도 안 정하고 있는 것이 무려 합쳐가지고 지금 43군데나 된단 말이죠. 171개 중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급한 대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사는 임명됐지만 아직도 빈자리로 남아있는 공관장이 40석이 넘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임명을 약속했지만 그 사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 유념하고요. 가급적 조속히 임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특임 공관장 자리를 두고 줄서기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공관장 인사와 얽혀있는 외교부 본부 인사까지 멈춘 상태입니다. 게다가 하반기 정년퇴직자가 일괄퇴직하는 연말이 될 경우 공관장 공석 사태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한미 국방장관 회의와 미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문제 삼아 앞으로 공세적 행동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에이펙 기간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뒤 잇따른 제재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분간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격인 노광철 국방상이 대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한미연합 공중훈련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군사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이 쏜 탄도미사일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을 겨냥해 무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이게 항상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북한은 한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고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핵 억제를 논의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며 모든 위협을 조준권 안에 두고 더 공세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에이펙 기간 북미 대화가 불발된 뒤 잇따라 발표된 미국의 제재가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분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 시험 발사나 추가 핵실험 카드를 쥐고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기조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담화가 나오고 나서 북한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은 추가적인 동일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포사격을 한다라든지. 국방부는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과 회의를 비난한 북한의 담화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9입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강화된 규제로 양극화가 더 깊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달 만에 3억 7천만 원이 뛴 39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대단지 아파트는 전용 59제곱미터가 최근 5억 7천만 원에 팔렸는데 5달 전보다도 3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값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상위 20% 아파트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하위 20% 아파트를 7채 가까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유는 고가 아파트값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5월 30억 원을 넘더니 지난달엔 3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과거부터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인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근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더욱 강력해진 대출 세금 규제로 양극화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현금 부자들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이어지는데 외곽 지역 거래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과열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목표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즉 입지라든가 상품성이 뛰어난 핵심 자산으로만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이제 초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내년에도 양극화가 뚜렷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민과 청년층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한층 더 치열해진 경쟁 속에 자연계 학생들까지 점수 받기 쉬운 사회탐구 영역으로 쏠리는 등 여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 수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0만 명 남짓, 재학생이 67.1%, N수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졸업생이 32.9%입니다. 재학생도 졸업생도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졸업생 가운데 N수생은 줄고 검정고시 출신은 많아졌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응시 인원이 많은 만큼 한두 문제만 더 맞아도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됩니다. 특히 선택 과목당 20문항밖에 되지 않는 탐구 영역은 더 꼼꼼하게 풀어야 합니다.
77% 수험생이 사회탐구를 선택한 역대급 사탐러는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입니다. 사회탐구는 한두 문제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게 될 거로 전망되고 최상위권 수험생만 남은 과학탐구는 1등급이 하늘의 별 따기일 공산이 큽니다. 탐구 영역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수시 전형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자가 속출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결국 변수가 많은 올해는 수시 지원자든 정시 지원자든 그 어느 때보다 수능 점수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매년 10,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한 무인 매장 업주는 자신의 점포들이 무려 20번 넘게 털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앳된 얼굴의 남성 2명이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더니 키오스크 자물쇠를 잘라버립니다. 지난 3월 인천 계양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벌어진 일로 50만 원가량이 털렸습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CCTV를 쳐다보면서 그냥 와서 절단기 가지고 와서. 무인 점포 17곳을 운영하는 조성호 씨는 이렇게 돈을 빼앗아간 경우만 8년 새 20건이 넘는다고 하소연합니다. 한두 번 털렸으면 이게 좀 아이고 소리 나올 텐데 또 털렸으면 털린가 보다. 이 중 한 무인 점포는 무려 7번이나 현금을 털렸습니다. 곳곳에 흠집이 난 주문기에 초록색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원래 기계에 달려있던 잠금 장치가 절도 피해로 계속 부서지면서 아예 수리를 포기하고 자물쇠를 채운 겁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옷까지 다양한 업종의 무인 점포가 급증하며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인천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서 300만 원이 털렸고 저희는 잠금 장치를 구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주, 세종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190만 원을 훔친 4인조가 검거됐습니다. 실제로 무인 점포 절도는 지난 2021년 통계 작성 뒤 계속 늘었고 최근엔 2년 연속 1만 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통 피해액이 적고 청소년 범행이 많은 만큼 빠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기본 인적 정보가 지문 또는 주민번호인데 이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장애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직결 심판을 활용하는 등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무인 점포 스스로 범죄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되게 한다든가 결제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게 한다든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범죄의 사각지대로까지 불리는 무인 점포 대상 범행을 줄이기 위한 경찰과 운영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YTN은 서울 시민들의 대표 휴식처인 청계천에서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조각이 수십 개 발견된 사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조각들을 모두 수거하고 어디서 흘러들어온 것인지까지도 추적해 시민 불안을 달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YTN 취재진은 여러 차례 청계천 산책로를 답사해 인조 슬레이트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조각들을 전문 업체에 분석 의뢰하자 법정 기준치의 9배에서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성면 관련 협회 조사까지 포함하면 청계천 전체 8km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서 기준치를 넘는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이 나왔습니다. 모두 40개가량입니다. 야외에 있기 때문에 실내보다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청계천 특성상 자주 찾는 시민들이 많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성면 광산 지역에 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이 근처에서 러닝을 하는 게 꽤 오래됐는데 사실 조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슬레이트 조각을 채취해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성면 슬레이트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10곳의 공기도 채집했는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도 분석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과거 노후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성면 슬레이트가 비와 함께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출 경로를 추적해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청계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울시에서 확보한 슬레이트 조각과 채집한 공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매일 5만 명 넘는 시민이 찾는 대표 도심 속 공원인 만큼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15일까지 매일 청계천 주변을 수색해 슬레이트 조각을 모두 수거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올해 한 종합병원에서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안 점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국내의 한 종합병원은 병원 운영과 진료를 갑자기 멈춰야 했습니다. 해커들이 내부망에 침투해 환자들의 의료 정보들을 암호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인데 병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복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기관의 비슷한 피해 사례는 지난 2021년 이후 해마다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습니다. 의료기관들의 정보 보안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안 관제 서비스를 마련해 가입한 병의원들에게 24시간 사이버 공격을 대신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단하고 권고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비를 임대해줘서 일단은 사이버 보안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킹 방어 경진대회를 열어 대응력 강화에 나서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무난한 것 같긴 한데 중간에 좀 그 함정 문제라고 그래야 되나? 네, 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주의하면서 잘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선 병의원들이 제도 이용에 미온적이고 보안 설비 투자에 쉽게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안 관제 서비스의 경우만 해도 상급 종합병원은 50%가 넘게 가입돼 있지만 종합병원은 7%대, 병의원은 0.00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 7만 5천여 곳은 보안 시스템을 점검만 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신청한 곳의 숫자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의료기관이 사이버 공격에 무방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료기관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보안관제 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블랙핑크의 로제와 코리아 신드롬의 주역인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K-팝 장르론 처음으로 미국 대중음악계의 최고 권위 그래미상 본상 후보에 대거 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은 K-팝이 이제 제대로 주류로 인정받았다면서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최고 3위, K-팝 최장인 45주 진입, K-팝 스타 최초 미국 MTV VMA 올해의 노래 수상, 로제는 히트곡 아파트가 그래미 본상인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 후보에 올랐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K-팝 장르 최초로 팝 양대 산맥인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를 각각 8주와 9주 동안 동시 석권한 골든, 코리아 신드롬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 열풍을 이끄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는 골든이 올해 노래 후보에 오른 것을 포함해 5개 부문에 지명됐습니다. K-팝 장르가 그래미 본상 후보와 K-팝 여성 아티스트 후보를 올린 건 사상 최초입니다. I do definitely feel a little bit of imposter syndrome, but I do feel very honored. I feel very proud. I think the first thing I thought of was pulling all-nighters for a lot of the writings I had to do for K-pop and for the film, and that it was worth it at the end. And just being able to partake in a culture that we've always kind of had to navigate in our own ways, it feels really validating.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는 신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해외 매체의 평가는 한마디로 K-팝이 주류로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미국 LA 타임스는
심사위원들이 K-팝을 팬덤 중심 현상이 아닌 예술적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며 그래미가 K-팝을 팝 음악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K-팝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현상이었는데도 그래미에서 외면받다가 올해는 달라졌다며 아파트와 골든의 후보 지명은 역사적이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는 로제가 그래미 어워즈 빅4 부문 후보에 오른 최초의 K-팝 아이돌이라고 전했습니다. 68회 그래미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는 겨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합니다. 지금 주남저수지에는 철새 선발대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활짝 핀 억새가 늦가을의 정취를 더해주는 주남저수지. 큰 기러기 수백 마리가 동시에 날아오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활짝 펴면 2m가량 되는 커다란 날개로 바람을 타며 활공하는 제두루미도 일찍 남녘 땅을 밟았습니다. 부리를 물속에 받고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먹이를 찾는 귀여운 녀석은 노랑물이 저어셉니다. 한반도 북쪽의 추위를 피해 겨울철새 선발대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주남저수지를 찾았습니다. 가을 정치도 느끼지고 우리 제주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너무 억새도 많고 철새도 많아갖고 너무 구경 잘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를 찾은 겨울철새는 현재 30여 종에 15,000마리 정도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작게는 50여 종에서 최대 70여 종까지 찾아옵니다. 개체수도 35,000에서 4만여 마리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엔 주남저수지의 수위를 일찍 낮췄고 먹이 환경도 잘 갖고 많은 철새가 찾을 전망입니다. 올 동안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빨리 이게 수심을 낮추는 바람에 먹이 환경, 채식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 연을 일부는 남겨둬서 큰 고니들이 먹이가 굉장히 풍부해져서 아마 올 겨울에는 많은 겨울 철새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대가 도착한 주남저수지엔 앞으로 한 달 뒤쯤이면 철새 본진이 날아들 거로 예상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해외에서 이른바 크로밍으로 불리는 SNS 유행 영상을 따라하다 10대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취제나 헤어스프레이를 들이마신 뒤 환각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건데 전문가들은 단 한 번만 마셔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19살 레나 오르크 양은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크로밍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로밍은 더스팅으로도 불리는데 탈취제나 헤어스프레이 같은 휘발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들이마신 뒤에 환각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My daughter and her boyfriend had door-dashed product to my house. And I didn't know, it's keyboard cleaner. I didn't know what they were doing with it. 조회수 경쟁 속에 온라인에는 집안이나 학교,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프레이를 흡입한 뒤 비틀거리는 모습을 담은 10대들의 영상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기심에 한 번만 따라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his is extremely concerning. When they inhale these chemicals in the gas, it'll actually replace the oxygen within their lungs and within the rest of their body. 실제 지난해 6월과 지난 5월에도 영국에서 10대 2명이 스프레이를 흡입했다 숨졌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영국 요크셔주에서 12살 소년이 탈취제를 마신 뒤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일수록 인기와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생명을 건 위험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노출에 눈 감고 챌린지라는 명목으로 따라하기를 사실상 방관하는 SNS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싼 등심과 안심 대신 가격은 낮추고 맛은 살린 빙온 숙성 한우 이야기입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진열대 앞. 잠시 고민하던 소비자가 집어든 건 바로 숙성 한우입니다. 비싼 부위보다 가격은 싸면서도 맛은 크게 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소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 고기를 찾다 보니까 이쪽에 숙성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사실 비슷하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해서 저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빙온 숙성입니다. 소고기가 얼기 직전인 영하 1.7도 안팎에서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때 고기 세포가 얼지 않으려고 방어 물질을 만들면서 육질은 부드러워지고 감칠맛 성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금물만이 담긴 숙성고입니다. 이곳에서 2주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치면 질기고 퍽퍽했던 고기가 구이용으로 알맞게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파동 에너지를 더해 고기의 질긴 근막을 풀고 식감을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증가해 풍미가 진해지고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즉, 기름기 없이도 부드럽고 진한 맛을 내는 고기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부위를 고르게 부드럽게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섭살이나 설기처럼 원래 질긴 부위도 바로 스테이크나 구이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빙온 숙성 한우는 비싼 등심이나 안심보다 최대 40%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식감과 맛을 구현해 이른바 가성비 고기로 불립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의 시장 검증이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들을 사업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질긴 부위를 구이용으로 가격 대비 맛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숙성 한우가 소비자들의 식탁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정회원으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세계 공예도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두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오래된 담백 공장이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바뀐 청주 문화제조창입니다. 이곳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내 최대 공예 축제인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며 청주는 공예도시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청주시가 유네스코로부터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회원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18년 첫 도전은 실패했지만 7년 만에 국내 유일 추천 도시로 선정돼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청주는 지난해 세계공예협회의 세계공예도시 인증에 이어 국제 타이틀 2개를 모두 가진 국내 첫 도시가 됐습니다. 금속활자 직지로 대표되는 공예 문화의 뿌리, 27년 역사의 청주 공예 비엔날레, 그리고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공예 인프라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시민들과 공예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이런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청주시는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유네스코 로고를 공식 사용할 수 있고 전 세계 100여 개국 400여 개 도시와 교류하며 공예를 통해 도시 발전의 비전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 공예 운동을 적극적으로 통해서 온 도시가 문화제조창 이론만 공예가 아니라 청주시 전체가 공예와 디자인 또는 우리 전통 문화로 꽃피는 도시가 만들 수 있도록 청주시는 다음 달 가입 선포식에 이어 내년에는 창의도시 추진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인정된 청주가 공예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거리미술을 제도권으로 불러들인 미국의 현대미술 작가 장 미셸 바스키아 특별전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해 27 요절하기까지 그가 남긴 3,000여 점 작품 가운데 주요 작품들을 두루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7년 소도비 경매에서 당시 한화 약 1248억 원에 낙찰된 작품 한 점.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 작품가를 넘어서며 화제가 된 바스키아의 그림입니다. 천재 화가, 검은 피카소로 불리는 바스키아는 흑인의 정체성을 예술로 표현한 혁신가로 평가됩니다. 정식 미술 교육 없이 거리 미술로 출발한 그의 그림은 언뜻 어린아이 낙서 같지만 유쾌한 그림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묵직합니다. 20살 무렵에 그린 초기작에도 도시의 어두운 면과 자유로운 에너지가 동시에 뿜어져 나옵니다. He was a great humanist and he foresaw our time today as no other artist of his time. 바스키아 그림 속엔 기호와 문자들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왕관은 어떤 의미일까? 흑인 영웅들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려고 했던 존경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고요. 백인이 주도하는 예술계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상징물이라 볼 수 있어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을 때 접한 해부학 책은 바스키아의 작품 세계를 지배합니다. 4개의 큰 화면과 12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초대형 작품 곳곳에도 해부학적 도상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바스키아가 탐구한 상징적 기호와 언어 이미지에 집중한 이번 전시회에는 9개국에서 수집한 회화 70여 점과 함께 작가의 작업 노트도 처음 공개되는데 전시 보험가액만 1조 4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0살에 혜성처럼 등장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기까지 짧은 8년 동안 3,000점 넘는 그림을 남긴 바스키아. 전시에서는 거리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의 짧고 굵은 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막판으로 치닫는 프로축구 K리그1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승격팀 안양은 잔류를 확정했고 꼴찌 대구는 제주를 누르고 강등 확정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은 강등권 탈출이 절실한 제주 공세가 거셌습니다. 이에 안양이 교체 카드로 경기 흐름을 바꾸려 했는데 이게 적중했습니다. 전반 32분 패스를 받은 유키치가 수비수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오른발 슛으로 선취골을 따냅니다. 후반 14분에는 마테우스가 올린 공을 유키치가 헤더로 마무리해 자신의 시즌 첫 멀티 득점에 성공합니다. 유키치는 이번 시즌 3골 모두 제주를 상대로 기록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제주 조나탄의 만회골이 터졌지만 경기는 이대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승격팀 안양은 다음 시즌도 K리그1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꼴찌 대구는 K리그1 생존 경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를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 골을 뽑아낸 김현준이 팀을 살렸습니다. 대구는 오늘 23일 제주와 잔류 희망의 불씨를 놓고 승부를 펼칩니다. 이미 우승을 확정한 전북은 창단 첫 5연승을 노린 대전을 잠재우고 홈팬들 앞에서 화려한 대관식을 가졌고 6위 강원은 김천을 꺾고 아시아 클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맞춰춘 셧다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정지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11월분 전액 지급에 필요한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집행을 당분간 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유흥가에서 경찰을 피해 과속으로 달아나던 차량이 술집으로 돌진해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경찰은 미 동부 시간 8일 새벽 0시 반쯤 은색 승용차가 인파가 몰린 술집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영웅이나 알라딘으로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팬층이 두터운 배우죠.
정성화가 이번엔 영화로도 잘 알려진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할머니 변장을 하고 유쾌한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대기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가 원작인 이 뮤지컬에 나란히 캐스팅된 세 배우 가운데 유일한 경력직이 바로 정성화입니다. 지난번에 초연을 관람하셨던 이제 관객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보러 오시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갖고 있는 내러티브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엇으로 인해서 분장을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가. 초연 때는 미국식 코미디를 한국식으로 바꾸느라 고민이 많았던 작품. 이번엔 무대를 즐기고 있는데 특수분장 마스크를 20번씩 빠르게 썼다 벗었다. 이건 여전히 중노동입니다. 쓰는 건 어떻게든 잘 쓸 수 있어요. 쓰게 되고 이제 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쓰면 이렇게 피부에서 숨이 안 쉬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땀이 머금어요. 그래서 땀이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이제 그 끝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타고 이제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땀이 흥건해지는. 그럼 다니엘에서 다우파이어로 변신할 때 전혀 이질감 없는 할머니 말투는 어디서 따온 걸까? 지금 작고하신 김수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윤여정 선생님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킹키부츠라든지 아니면 라카지라는 작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던 그 여장 남자. 지금은 뮤지컬 흥행 보증 수표로 통하지만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국에 입성한 데뷔 당시만 해도 일이 끊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그의 경력을 뮤지컬 배우로 급반전시킨 작품이 I Love You입니다. 오랜만에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연극이었거든요. 그 연극을 토대로 이제 그 공연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I Love You라는 공연을. 근데 그때 첫 공연 때 관객 여러분들의 그 박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이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에서 정성화라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구나. 능청스런 코믹부터 극악한 악역까지 어떤 무대 환경에서도 대사가 잘 들리는 건 단단하고 정확한 발음 덕분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장점. 배우 생활을 워낙 오래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말의 리듬, 나름의 리듬을 좀 갖고 있어서. 근데 이제 단점은 있어요. 평소 생활할 때. 예. 너는 평소에도 이렇게 뮤지컬처럼 하냐. 무대에 대한 열정과 집착 덕분에 결국 맨 오브 라만차 같은 굵직한 작품에서 연달아 주인공으로 낙점됐고 2009년 운명과 같은 영웅을 만납니다. 안중근은 누구인가라는 시험 문제 답안지에 정성화라고 답한 초등학생이 있을 정도입니다. 뮤지컬 배우 정성화라는 사람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중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는 그 작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관객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한. 시상식마다 나무 주연상을 휩쓸며 뮤지컬의 핵으로 부상한 정성화의 최종 목표는 대극장 코미디 뮤지컬입니다. 벌써 마음속으로 무대에 오를 후배들도 정해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대극장 뮤지컬 코미디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극장 뮤지컬 코미디가 창작 뮤지컬로는 없습니다. 저는 코미디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문세윤, 예, 이런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 와서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김준현. 안중근 의사의 지론대로 최선을 다해 현재의 삶을 살겠다는 배우 정성화. 연말에는 100억 년 묵은 악동 유령 저승가이드로 변신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8도로 예년 기온을 7도나 웃돌고 있고요. 낮에도 어제와 비슷한 17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비가 살짝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경남과 제주도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중북부 지역에도 1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내륙과 산간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바람이 전국적으로 강해지겠고요. 당분간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1.8도, 대전은 11.6도, 광주는 12.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 17도, 광주는 19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찬바람이 불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